F-22 이스라엘 배치, 미국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잠 못 드는 밤의 뉴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중동 어딘가의 하늘 위에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한 대가 조용히 날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전투기의 이름은 F-22 랩터.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비싼 전투기입니다. 한 대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배치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이미 퍼지고 있고 항공편은 하나씩 끊기고 있고 외교관 가족들은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군사훈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기 싫어하는 그 무언가의 전주곡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에 끝까지 답해보려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하필 F-22인지, 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코앞에 두고 미국은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F-22가 이스라엘에 간다. 이게 사실인가? 먼저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F-22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배치됐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식 채널을 통한 발표는 없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 커뮤니티와 항공기 추적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 남부기지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 한 편, 그리고 항적 데이터에서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정황들을 종합해 F-22의 이스라엘 전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민감한 군사 이동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정보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는요. 사후에 공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공식 발표가 없다는 사실이 배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F-22라는 기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이 전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F-22 랩터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압도적인 제공권 장악을 목표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단면적이 사실상 새 한 마리 수준에 불과하고 극초음 속으로 기동하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배치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체는 전 세계 어느 전투기와 싸워도 진다는 보장이 없는 말 그대로 미국이 가진 최후의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F-22는 방어용 전투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선제적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격 자산입니다.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하늘을 먼저 장악한 뒤 이후 작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 전투기가 배치된다는 것은 미국이 만일의 상황에서 하늘부터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드나잇 해머, 이 이름이 가리키는 것. 군사 보도들 사이에서 미드나잇 해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작전명은 이란 핵시설과 연관된 타격 작전의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공식 기록은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스턱스넷이라는 사이버 무기입니다. 2010년 전후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물리적 손상 없이 내부에서 파괴한 역사상 최초의 사이버 전쟁 무기였습니다. 이란은 물리적 피해를 입었지만 누가 했는지 공개적으로 지목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스라엘은 수차례 이란 핵시설 또는 핵 관련 과학자들을 겨냥한 작전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핵 프로그램 수석 과학자의 암살, 나탄즈 원심 분리기, 폭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미드나잇 해머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가능성을 이란에게 각인시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적 정보 흘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이름이 다시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황의 긴장도를 말해줍니다. 핵 협상의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란 핵 문제를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7월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름하여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영어로는 JCPOA라 불리는 이 협정은 이란이 핵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이 합의를 두고 수십 년 만의 외교적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합의가 너무 허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미국의 탈퇴 이후 이란은 단계적으로 우라늄 농축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날 이란의 핵기술은 협정 체결 당시보다 훨씬 더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핵 협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이란은 다시 협상 테이블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F-22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언제나 일어설 준비가 돼 있는 자다. 미국은 지금 이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선택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 협정의 그늘, 아랍 세계는 왜 선을 긋는가? 2020년 중동 질서를 바꾼 외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공식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수십 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가들이 미국의 중재 아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는 중동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핵심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영내 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지도를 펼쳐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란을 향한 공습 경로에서 걸프 지역 영공은 전략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사우디와 UAE의 영공이 막힌다면 이스라엘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연료 소모가 늘어나고 임무 지속 시간이 줄어들며 작전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아랍 국가들이 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리야드도 두바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쟁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함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구도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F-22 배치 정황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이유입니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시나리오, 이스라엘이 먼저 치고 미국이 따라온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참모진 일부가 특정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핵시설을 공습합니다. 이란은 당연히 보복에 나섭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이 떴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미국이 동맹국 방어를 명분으로 참전합니다. 이 구도에서 미국은 침략자가 아닙니다. 공격받은 동맹을 지키러 나선 수호자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훨씬 방어하기 쉬운 입장입니다.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명분이 서는 구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의 분석이고 실제로 이런 계획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선제적으로 공격자가 되기보다 상황이 전개된 후에 개입하는 방식, 명분을 확보한 뒤 움직이는 방식.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중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징조들, 항공편 중단과 외교관 철수. 전쟁이 임박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KLM 항공이 암스테르담과 텔아비브를 잇는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운항 결정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수익이 되는 노선을 포기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승무원 안전과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수익보다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호주 정부가 외교관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서의 철수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관 가족 철수는 외교 관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경보 수준이 아닙니다.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실질적 판단입니다. 미국 역시 레바논 주재 대사관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을 철수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바논은 이란과 연계된 헤즈볼라의 근거지입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함께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정부들은 공식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기 관리의 기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행동을 봐야 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압박용 상징적 배치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F-22를 배치하고 긴장을 끌어올리되 실제 공격 없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런 방식을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항모 전단을 특정 해역에 배치하거나 특수 자산을 가시적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외교적 압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에서 조금 더 양보한다면 F-22는 다시 조용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계는 위기를 넘겼다고 안도하겠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 정밀 공습 시나리오입니다. 중간 정도의 가능성으로 평가됩니다. 이란 핵시설의 일부를 정밀 타격하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것을 전면전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경우입니다.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세력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위협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시작된 충돌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 시나리오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전면전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파급력은 최강입니다. 이란이 전면전으로 응수한다면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해협을 통해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막히는 순간 유가는 수직 상승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중동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도, 일본에도, 유럽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경제 충격의 파장,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중동 분쟁이 터지면 한국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국제유가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는 선물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실제 공급이 끊기기도 전에 가격이 오릅니다. 공포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선 기억을 되살려보면 어떤 수준인지 가늠이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와 화학주는 복잡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지만 정제 마진이 높아지는 구간도 생깁니다. 시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자체가 주가를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환율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찾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로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해운 물류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동 항로를 우회하게 되면 운임이 올라가고 상품 가격에 다시 반영됩니다.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지정학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파장은 결국 우리 일상의 장바구니 안까지 들어옵니다. 트럼프의 정치 계산, 전쟁과 선거 사이. 이 모든 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지지, 기반 결집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온 정치인입니다.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제거한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행동, 계산된 위험, 그러나 통제된 범위. 이것이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이란의 핵기술은 2018년과 비교해 현저히 발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완성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 행동할 마지막 창이 될 수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이란과 핵을 추구하는 이란은 완전히 다른 상대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계산이 작동합니다. 이란 핵 문제를 자신의 임기 중에 해결했다는 역사적 성취를 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 전면전이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그의 정치적 자산에도 부담이 됩니다. 지지율에는 강경 행동이 유리하지만 유가가 폭등하고 주가가 빠지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리되 실제 충돌은 최소화한다.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받아낸다. 이른바 최대 압박, 최소 충돌 전략.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계산된 위기가 의도치 않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체크포인트 5가지.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봐야 할 5가지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F-22 추가 배치 여부입니다. 한 개 편대가 아니라 여러 편대가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상징적 배치를 넘어 실질적 작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항모 전단의 이동입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해역으로 집결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군사훈련 수준이 아닙니다. 항모 전단 하나에 수천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전투기가 탑재됩니다. 이것의 이동은 의도가 명확합니다. 셋째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준비 태세입니다.
이란이 미사일 부대를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했다는 정보가 나온다면 이란도 충돌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선물 시장의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충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는 핵 협상 일정의 변화입니다. 협상이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면 외교적 해결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협상이 전격 재개되거나 합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 모든 긴장은 협상용 압박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호들이 먼저 쌓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적어도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F-22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우리는 그 선택지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용할 의지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이란에 그리고 세계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메시지가 전쟁을 막은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신호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도 하지만 잘못 읽히거나 잘못 계산될 경우 예기치 않은 충돌의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협상의 막바지 압박인지 아니면 진짜 전쟁의 전주곡인지 그 답은 앞으로 수주 안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호를 주의 깊게 읽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감정보다 사실에 근거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상황입니다. 최신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